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일장과 보부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5일장이 5, 15, 25일에만 선다든가 또는 5, 10, 15, 20, 25, 30일에만 서는 장으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하겠습니다. 보부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 보찜 메고 조선 팔도를 여기저기 다니는 장사꾼 정도로만 알고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곳은요,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정보, 그리고 문화가 그야말로 들끓었던 조선시대에 살아 숨쉬는 광장이었습니다. 와, 이 그림 좀 보세요. 정말 활기가 넘치지 않나요? 조선의 5일장은요, 15세기 말에 전라도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기근을 극복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18세기가 되면 전국에 무려 1000개가 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국 어디서든 한 12km, 그러니까 30리 정도만 걸어가면 장이 열렸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장터는 그냥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텐데요. 신문이 없던 시절이니까 관청에 중요한 공고가 붙고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퍼지던 곳, 바로 뉴스센터였고요. 또 저쪽에서는 판소리 한가락이 울려 퍼지고 줄타기 공연이 열리는 콘서트홀이자 장터국밥 한 그릇 앞에 두고 씨름을 나누던 소셜클럽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많은 장터들을 누가 어떻게 쫙 연결했을까요? 바로 보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떠돌이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그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부상 이렇게 한 단어로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안에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값비싼 사치품, 예를 들면 비단 같은 걸 보찜에 싸서 양반들을 상대하던 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이나 그릇처럼 무거운 생필품을 지게에 지고 서민들에게 팔던 부상이죠. 취급하는 물건부터 고격층까지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개별 상인들을 하나로 묶어준 정말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상무사입니다. 일종의 전국 상인 조합인데요. 이게 그냥 친목단체 수준이 아니에요. 동료가 아프면 돌봐주는 복지 시스템도 있고 엄격한 규칙을 어기면 처벌도 하고 심지어 국가로부터 독점 판매권까지 보장받는 굉장히 힘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도로 조직화된 상무사 그리고 전국에 쫙 깔려있던 5일장, 이 둘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사회적 실핏줄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전국의 실핏줄.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보부상 네트워크는 마치 우리 몸의 실핏줄처럼 조선이라는 거대한 몸 곳곳에 물자와 정보라는 혈액을 쉼없이 순환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실핏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있었어요. 첫째는 순환이에요. A장터가 1일과 6일에 열리면 B장터는 2일과 7일에 열리는 식으로 짜인 스케줄에 따라서 전국을 돌며 물자를 유통시켰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물가 조절이었죠. 쌀이 풍년인 곳에서 사서 흉년인 곳으로 옮겨 파는 식으로 가격을 안정시켰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정보 전달의 역할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뉴스레터처럼 중앙의 소식을 지방에, 지방의 민심을 중앙에 전했죠.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정교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그렇게 착착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은밀한 세계에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너서클이었던 거죠. 자신들만의 신분증과 암호로 조직을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체표라는 건데요. 보부상들의 공식 신분증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 사원증 겸 여권 같은 거였어요. 장터를 옮겨 다니다가 검문을 받으면 이 체표를 딱 보여줘서 신분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예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와, 이건 진짜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만의 비밀 언어, 그러니까 변어라는 걸 썼어요. 예를 들어서 동료끼리 우리 곰탕이나 하러 가세? 이러면 이게 뜨끈한 국밥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고요. 야, 우리 이제 자러 가자 이런 뜻이었던 거죠. 또 민낯이 나타났다고 하면 관리가 나타났으니 조심하라는 신호였고요. 정말 치밀하지 않나요? 말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와서 지팡이를 어떤 각도로 놓느냐, 모자를 어디다 두느냐,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암호였던 거예요. 나는 어느 지역 소속의 누구다. 이런 복잡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죠. 정말 한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죠. 하지만 이런 비밀 암호만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수가 없었겠죠. 그 밑바탕에는요,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정말 강철 같은 규율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어요. 보부상 사회에는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4가지 금기사항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 동료랑 다투는 것,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바로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는 거였습니다. 왜냐? 상인한테 신용은 목숨과도 같으니까요.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도 3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단계, 좀 가벼운 잘못은 벌금을 내거나 동료들한테 술 한잔 사는 걸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죄가 무거워지면 2단계, 장터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이건 뭐 상인으로서의 명예가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가장 무거운 죄를 지었다? 그럼 아주 혹독한 벌을 받고 조직에서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쫓겨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 적힌 것처럼 그건 말 그대로 경제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어느 장터에서도 다시는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생계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아니 진짜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가혹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아주 똑똑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라에서 인정해준 독점 상권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려면 스스로 품위를 유지해야 했죠. 둘째는 보부상 물건은 절대 믿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뢰, 즉 브랜드를 만들어야 낯선 곳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 늘 가족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엄격한 규율이 오히려 강력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주는 울타리가 되어준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5일장과 보부상이 단순히 물건 파는 곳,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사회를 살아 숨쉬게 했던 아주 정교한 네트워크였다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사고 익명의 리뷰에 의존하는 지금 이 시대에 얼굴과 얼굴에 마주보고 쌓아올린 신뢰와 절대 깨지지 않는 규칙으로 만들어졌던 이들의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